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전기차 공개의 스펙 및 사양과 더불어 예상 가격을 얘기하고요. 굳이 당장 살 필요가 없는 이유 및 최근 공개된 아우디 A6 e-tron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으며 추후 나올 폭스바겐 플래그십 전기차 세단까지 같이 얘기를 곁들일게요. 본 채널은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얘기를 한다는 점,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제별 타임라인을 고정 댓글 및 정보창에 이동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놨다는 점 양해 바라고요. 우선 기존의 영상에서 스파이샷을 통하여 예상 제어 및 퍼포먼스를 알아봤는데요. 어느 정도 맞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특히 주행거리는 아이오닉 5부터 예상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였고, 기아 EV6가 좀 더 학력 개수부터 해서 아이오닉 5보다 나은 모습을 보였고요. 고성능 GT 버전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투트랙의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했지만 뭔가 전면부의 모습이 아쉬움이 들었고, 결국 모든 것을 봤을 때 테슬라의 마감이 전보다 좋아진 모델 3를 찾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이에 환경부에서 정부 지원금인 800만원은 사전 예약자 분만큼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안심까지 오히려 시킨 상황이죠. 이 부분까지도 다 이해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자국 제품에 대해 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수입차를 구매 지원만 우선적으로 된다면은 반감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에서 테슬라 모델 3가 정말 혜자스럽게 가격 측정을 하고요. 국내에 선보인 점 역시 테슬라가 아시아 시장을 노린 마케팅의 일부분이고요. 더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하는 것은 모든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에 뉴스에서 아무리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봤자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죠. 이렇게 국내에서 테슬라가 3월, 4월 판매량이 날개를 단 모습에 제네시스의 첫 순수 전기차인 초기명 EG80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 1년 전부터 스파이샷과 해외에서 도로주행하는 모습 등 많이 포착이 되었기에 출시는 시간 문제였죠. 내연기관과 차세대 순수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모델인지라 나름 중요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국내 제조사 최초로 대형 전동화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맡았죠. 과연 내연기관과 얼만큼 다를지 인 익스테리어의 포인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죠. 기존 스파이샷에서 그릴 부분이 너무 우레탄스러워서 마치 고무 파나 같은 느낌을 줬는데요. 다행히 그런 모습보다는 반짝이는 그릴 안에 전기차 전용 G 매트릭스 패턴으로 제네시스 고유 크레스트 그릴을 완성을 했고요. 그릴 상단에 위치한 충전구는 단순한 사각형 모양이 아닌 마루무 형식으로 돼서 닫았을 때 충전구의 경계선이 안 보이고요. 그릴의 일부처럼 매우 자연스럽게 보이게 한 점이 좋은 아이디어고요. 충전구 안쪽에 연결 라인을 두 줄로 해서 작은 디테일 역시 제네시스 고유의 두 줄 패턴을 선보입니다. 큰 차이점은 없지만 측면에서 내연기관 모델과 차이점은 새로운 휠이 장착되었다는 거죠. 일반 내연기관처럼 20인치 휠 적용과 달리 19인치 휠을 적용했고요. 이 휠은 마치 터빈을 연상시키는 형상을 보이고 실제로 공력 성능을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하죠. 특유의 라인을 따라 리어라인까지 가면은 기존 G80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이라면 하단부의 배기구를 없애고 공력 성능을 고려한 새 범퍼를 입혔고요. 기존의 머플러 위치 때문에 후진등이 좁게 위치했지만 EG80에서 리플렉터와 통일성이 있도록 머플러 위치로 후진등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 때문에 시트나 내장재에 필수 얼마 이상을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이 들어가는데요. 일반 차의 거의 흡차음재에 재활용 소재를 많이 쓰는데 반해 친환경 전기차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EG80엔 천연 염료를 사용한 가죽을 시트와 콘솔, 2열 암레스트에 적용을 했고요. 마치 뒷고기처럼 가구 제작 공정에서 발생하는 짜투리 나무 조각을 재활용하여 만든 전기차 전용 친환경 원목 장식인 포지드 우드 가니쉬와 재활용 패트에서 뽑아낸 실로 만든 친환경 원단을 실내 곳곳에 활용하여 고급스러움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선보였죠. 실내는 내연기관과 큰 차이가 없죠. 그도 그럴 것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것이 아닌 기존 제네시스 플랫폼, 즉 3세대 플랫폼을 기반하여 전기차를 만들었고요. 제네시스 차체가 전기차까지 염두하여 인 익스테리어를 디자인한 것이기에 굳이 내연기관과 차별점을 두면서 제조 비용을 올릴 필요까지는 없었던 거죠. 여담으로 하이브리드나 PHEV를 생산하지 않고 바로 전동화로 간다
라고 선언한 게 겉으로 보기에는 빠른 변화의 템포를 가져가려고 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하이브리드 특허를 피하여 대형 자동차에 접목시켜야 하는 하이브리드 기술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위한 추가 부품을 놓을 자리 자체가 매우 짧은 오버행으로 인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렉서스 따라가려는 애매한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 이렇게 빠른 변화를 보이는 게 제네시스가 좀 더 빨리 세계속에서 인정을 받을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존 내연기관에서도 실내 정숙성은 정말 알아줬죠. 시동 걸 때 그 특유의 떨림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초기에 있었던 결함 현상을 제외하곤 일반 상황에서 NVH는 정말 해외에서도 인정할 만큼 엄지척을 할 정도였죠. 전동화 모델인 G80 EV에서도 이는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전기차는 엔진음이 안 들리기에 더 높은 정숙성을 요구하죠. 그렇기에 능동형 소음 제어 기술인 ANCR, 즉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로드를 G80 EV에 적용을 시켰고요. 이는 보통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라고 하면 앞좌석과 뒷좌석에 각각 한 개씩 위치한 센서와 많아야 4개 정도의 마이크를 통해 소음을 측정하고 반대 위상 파장을 내보내는 것과 달리 실내 곳곳에 설치한 4개의 센서와 6개의 마이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노면 소음을 측정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 위상 소리를 스피커로 내보내고 고객이 느끼는 소음을 더 낮추는 거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네시스 최초의 전기차이기에 이 최초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될 수도 있다 라는 기대감을 가졌으나 사람 관계에서도 물건 구매에서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에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죠. 기존과 같은 프리뷰 전자재 서스펜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용어를 접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서스펜션은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에 방지턱이 있으면 이를 활용, 노면 정보를 미리 인식하여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제어하는 것으로 일반 코일 서스펜션에 비해 15% 이상 승차감을 개선했다고 현대, 아니 제네시스 측은 밝혔죠. 개인적으로 G80을 운전하는 분들은 법인카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회사에선 임원분, 그리고 개인사업자 사장님 등 이런 포지션에 위치하는 분들이 있기에 기존 내연기관과 이질감이 없는 익숙한 레이아웃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이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게 G80 EV가 가진 최대 단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 GMP 플랫폼으로 만든 아이오닉5와 기아 EV에서도 테슬라가 가진 오토파일럿 정도의 시스템이나 OTA를 장착하지 않았기에 기대를 안 했지만 좀 더 다른 방식, 특히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가 세로로 좀 더 커지고 앞으로 더 오는 방식의 위치 조정 및 레이더 센서가 측면에 추가가 돼서 오토파일럿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등의 무언가 더 고급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말이죠. G80 EV 모델엔 87.2kWh의 배터리를 탑재, 1회 충전 시에 최대 주행가는 거리가 427km, 이것은 자체 심의 기준입니다.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22분 이내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의 충전이 가능하고요. 이 기준은 강동구에 있는 현대 초급속 충전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이오닉5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가 아이오닉은 72.6kWh의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를 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2륜과 4륜으로 나눴던 전기차 트림이 아닌 G80 EV 버전은 AWD, 즉 상시 4륜 모델로 단일 모델로 선보인다는 점이죠. 최대 출력 135kW, 즉 마력 환산시로는 약 185마력, 최대 토크 350Nm, 환산으로는 35.7kg의 힘을 발휘하는 모터를 전륜과 후륜 각각 배치하여 합산 최대 출력 370마력과 합산 최대 토크 70.4kg의 동력 성능을 갖췄습니다. 토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동력 손실이 내연기관보다 훨씬 적어서 바로 휠에 전달되는 휠 마력과 토크이기에 내연기관과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여튼 퍼포먼스 결과는 제로백이 4.9초 만에 도달하는 결과를 내고요. 이는 스포츠 모드 기준, 그리고 현대차의 연구소 측정 결과입니다. EV6보다 더 성능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본 차체 크기와 무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용 플랫폼이 아닌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에서 나오는 차이가 있죠. 단순히 상시 4륜 방식을 적용한 것이 아닌 모터와 구동 측을 주행 상황에 따라 분리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디스커넥터 구동 시스템, 즉 DAS 시스템을 탑재하여 2륜과 4륜 구동 방식을 자유롭게 전환함으로써 굳이 4륜 모드가 필요 없는 좋은 조건의 상황에서는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고요, 효율적 전비 운영을 하기 위함이죠. 복합 전비는 19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kWh당 4.3kg입니다. 참고로 이 정도 전비면은 극하위권을 마크하는 거고요. 배터리 용량 대비 극악의 전비라는
DS3 크로스백 이 모델 역시 전비가 kW시당 4.3kg입니다. 모델 3 스탠다드 모델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전비가 5.8kg인 걸 감안한다면 아쉽죠. 그래서 벤츠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일렉트릭 플래그십 세단인 EQS를 출시를 한 거고요.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에 아무리 전동화와 같이 할 수 있더라도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충전 시스템에는 400V, 800V 멀티급속 충전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요. 이는 아이오닉5와 기아 EV6와 같은 승합식 충전 시스템을 사용하죠. 리막과 기술 제휴를 통한 것이고요. 이를 통하여 별도의 컨버터 없이 800V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이용 및 400V 충전기를 한 충전구로 이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은 좌우 따로 완속과 고속 충전구를 적용을 했죠. 이런 편리함은 현대가 확실히 잘 제공을 합니다. 테슬라처럼 OTA나 강화된 오토파일럿 같은 반자율주행 기능이 없지만 일반 220V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V2L이 대신 적용이 되었고요. 꼭 캠핑에 한정된 것이 아닌 소형 냉장고나 전기차 전용 용품이 나오면은 편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다만 420km의 최대 주행거리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켤 시 상황에 따라 줄어드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넉넉 잡아서 380km 정도 주행거리로 생각해야 마음이 편할 텐데 이 급의 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만약 인프라가 좋지 않은 환경이나 수시로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은 보조금 지급을 받지 않고 가야 하는 이유가 얼마나 들지는 미지수죠. 이런 단점 때문에 현대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솔라루프를 제공하는데요. G80 EV 모델은 솔라루프를 통하여 하루 평균 730Wh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다는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150km 정도의 추가 주행거리를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현대 연구소 측에서 주장을 했고요. 보통 제네시스에서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할 테지만 혹여나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있는 옵션 가격인 128만원으로 나름의 인심을 쓴다고 쳐도 아쉬운 점은 최근 국내 여름 날씨가 동남아의 우기처럼 고온 다습으로 변화한다는 점, 즉 스콜 현상이 작년에도 엄청나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좋은 선택 옵션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도 소나타 하이브리드보다 차급을 생각을 한다면 그리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게 아니기에 장착할 분들이 덜어 있을 듯 하고요. 아니 그래서 사라고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겠죠. 굳이 당장 급한 게 아니면 1년 뒤를 기약해도 될 정도로 올 한 해 동안 나올 전기차만 하더라도 100여 대입니다. 게다가 점차 세단 바를 위한 전기차들도 속속 등장을 하고요. 2022년엔 BMW 7 시리즈 풀체인지 전동화 버전인 i7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당장 하반기에 G80 EV 모델과 가장 겹치는 아우디 A6 e-tron 세단이 양산형 모델을 공개하고 2022년 정식 출시를 하는데요. 양산전 컨셉트카와 윤곽이 바로 얼마 전에 드러났죠. A6 e-tron 역시 제네시스와 마찬가지로 2021년 오토 상하이에서 4개의 월드 프리미엄 모델을 선보이면서 그중 하나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A6 e-tron 컨셉트로 불리는 쇼카는 폭스바겐 그룹 프리미엄 전기차 플랫폼인 PPE를 기반으로 제작된 아우디 최초의 전기차입니다. 제네시스보다 더 큰 용량인 100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1회 완충 시에 유럽 기준, 즉 WLTP 기준으로 700km 이상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최초의 아우디 전기차? 최초의 전기차는 아우디 e-tron이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죠. 카메라 형식 사이드 미러를 최초로 선보였던 e-tron은 MLB 에보 모듈형 종방향 플랫폼을 바탕으로 제작된 거고, 이 PPE 프리미엄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는 A6 e-tron이 최초란 거죠. 이 플랫폼은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인 MEB 플랫폼과 J1 퍼포먼스 플랫폼의 장점을 결합해 만든 플랫폼인데, J1 플랫폼 사용차가 아우디 e-tron GT고요. 0-200을 12초 만에 마크할 만큼 엄청난 출력을 자랑하고 버티는 플랫폼이죠. 이런 장점만을 결합하여 만든 플랫폼이 PPE 플랫폼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GMP 플랫폼처럼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가장 이상적인 곳에 배치, 차 크기에 비해 더 넓은 실내 공간을 부여했고요. 모듈형 플랫폼의 장점인 세단부터 SUV까지 다양한 모델에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죠. 게다가 토크 팩터링 시스템과 에어 서스펜션, 사륜 조향 등 넓어진 실내에 맞춰서 탑재할 수가 있어 다이나믹과 프리미엄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벤츠 EQS 모델 배터리 용량이 108kWh이고 유럽 기준 770km를 주행하는데, A6 e-tron 역시 약 707에서 710km 정도의 최대 주행거리를 보일 듯 하고요.
국내 기준 500km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현대가 리마그 기술을 사용했듯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는 아우디 역시 800V 승합 충전 시스템을 통하여 300km 주행 충전 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이 플랫폼을 기조로 A6 e-tron은 향후 유럽과 중국에서 생산이 되며 올 하반기 양산형 모델을 공개해 2022년에 판매하는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이 e-tron GT와 많이 비슷할 듯 하고요. 예측해보면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은 보통 상태로 위로 20mm, 아래로 마이너스 22mm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하여 차량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설명입니다. 즉, 보통의 경우 긴 항속주행 시 사용하지만 고속주행으로 접어들면 마이너스 22mm까지 낮춰져서 공기저항을 최소로 하고요. 아시아처럼 둔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서 높이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에 상당히 좋은 물성 및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구조는 WC-본 구조가 사용된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리어 엑셀 시스템을 탑재하여 저속에서는 회전 반경을 줄이면서 고속주행 시 보다 안정감 있는 코너링을 도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벤츠처럼 엄청난 각도로 선보이지는 않지만 저속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50km 이상에서는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조향이 되어 때마다 다른 코너의 안정감을 선사하게 된다는 거죠. 리어 엑셀 디퍼렌셜 락도 전자식으로 조절하여 최대한 트랙션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의 핵심은 다판식 클러치입니다. 이 다판식 클러치로 좌우 뒷바퀴의 구동력을 정확히 조절하게 도와주고요. 주행 안정성에 아우디 최첨단 ADAS 기능이 투입되는데 프리센스 프론트와 프리센스 베이직 및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 기본 사양이고요. ACC 기능이 포함된 투어 패키지와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 기능을 포함한 주차 패키지 및 볼보 시티 세이프티 기능 같은 풍부한 옵션이 제공이 되고 나이트 비전 어시스트와 서라운드 뷰까지 제공을 할 듯하죠. 그리고 이 기능을 신호등과 통신 시스템을 통한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통 흐름을 예측하여 반자율주행을 제공하는데 국내에서도 5G 통신 기반 그런 기능들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경쟁 차량 크기가 G80 EV와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 금액은 보조금을 못 받는 선에서 결정될 듯하죠. 경쟁 상대를 테슬라 모델 S와 같은 포지션을 마크할 것이고요. 금액, 어차피 프리미엄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 가격 측정 때문에 기존 현대차가 환경부에서 예상 전기차 가격대 초기 시행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을 때 G80 EV는 9천만원 이상을 예상한다고 했고요. 2륜과 4륜 나눠서 2륜 모델에만 보조금 대입을 6천에서 9천만원 미만에 맞추거나 하는 게 아닌 AWD 단위 모델만 있기에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서 시작한다. 이 부분은 기정사실이죠. 하지만 현재 보조금을 테슬라 모델 3가 싹쓸이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 보조금 집행비가 100%가 아닌 70% 예산만 우선 확보된 상황이라 참 애매하죠. 그나마 중앙정부에서 측정한 보조금이 아직 남아있어서 8,900만원부터 시작 이런 식의 가격 측정도 가능하기에 일단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것보다는 살포시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니요,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은 코드명 JW라 불리는 GV60을 제외하고는 3세대 플랫폼을 기조로 만든 겁니다. 물론 HDA2를 기조로 한 내비게이션 기반 반자율주행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저 금액대 9천만원에 육박하고 일부 옵션을 붙이면 9천만원 오버가 될 것이 뻔하죠. 이런 점을 들어 만약 400, 500만원 정도 차이가 지고 두 차량 모두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전용 플랫폼 및 여러가지를 고려한다면 아우디 A6 e-tron을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테슬라는 모델 S의 가격을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각종 경쟁 모델 프리미엄 브랜드도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기에 내연기관을 기반한 플랫폼으로 무리하면서 살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에 좀 더 덧붙이자면 과거 비운의 플래그십 세단이었던 폭스바겐의 페이톤이 전기차로 환생을 꿈꾸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럭셔리 브랜드부터 하이엔드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산하에 두고 있지만 정작 그 주인공인 폭스바겐의 고급 차량이 없는 것을 항상 아쉬워했기에 디젤 게이트 이후에 바로 플래그십 전기차 제작을 착수를 했죠. 일명 코드명 에어로 B로 불리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데 ID 비전 시리즈의 최종 완성으로 플래그십 모델을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테온이 폭스바겐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점을 들면은 정말 아쉽고요. 국내에서는 이를 그랜저보다 못한 차로 인식하는 문제점까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 차장 부장급만 되더라도 국산차가 따봉,
그랜저 타면 성공, 이런 생각이 너무 팽배한지라 좀 오류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튼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페이톤의 전기차 환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소문으로는 차체가 페이톤보다는 작지만 전기차 플랫폼의 장점을 살려서 더 넉넉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 이는 폭스바겐 그룹의 MEB 플랫폼을 사용, 세단과 외관 형태 모두 후보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리고 있고요. 84kWh의 배터리를 장착하여 1회 충전 시 최대 거리가 A6 이트론처럼 700km 이상을 마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리막의 승합 충전 시스템을 접목, 자사의 최신 기술들을 집약시켜서 2023년에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생산을 맡은 공장은 독일 Emden 공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연말에 어느 정도 많은 얘기들이 오갈 듯한데, 솔직히 지금 링컨 MKZ 후속 전기차 세단 컨셉트카가 공개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까지 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솔직히 기존 G80 EV 모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도 상당 부분은 맞아 들어간 가운데 실제 공개된 사양에서 9천만원에 육박한, 그리고 설사 보조금을 약간 받는다 해도 전용 플랫폼을 쓴 전기차보다 주행거리에서 밀리고 자율주행에 육박한 반자율주행 부분에서도 좀 밀리는 양상을 보이기에 나름 아쉽다. 그렇다고 이미 아이오닉5와 기아 EV6의 가격대가 있기에 제네시스 전동화의 첫 차량인 GV60의 가격대와 차별화를 이룰 것이 뻔하죠. 그래서 제네시스의 상징과도 같은 G80 전동화 버전이 함부로 가격을 낮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의미는 크죠. 첫 프리미엄 전기차로 발돋움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 차량보다 못했던 것을 다음에 더 크게 개선을 해서 올 것이기에 이런 시작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더 혜택을 받고 그만큼 지불한 값으로 만족감을 주는 차를 각 제조사마다 만드는 것을 바라보며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소식 및 내용으로 찾아뵙는 모토카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